예, 투자자들이 주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실적이죠.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특별히 재벌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화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풀어야 될 실마리인데 네. 얼마 전에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의 현대 글로비스 지분 10%가량을 칼라일에 매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지난주 6일이었죠. 네. 이제 블락딜 방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네. 아마 주주들에게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칼라일 그룹에다가 이제 이 지분을 매각했는데 정확하게는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칼라일 거죠. 여기다가 10%를 매각했는데 매각 대금은 6,113억입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이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거래인 블록딜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이 칼라일 그룹은 2019년도부터 정의선 회장과 이미 관계를 맺고 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게 이미 자본시장에 많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분 매각은 단순히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벗어나기 위한 매각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측면에서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함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 시동이 큰 게 아니냐라는 게 오히려 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실마리가 있죠. 현대차 그룹으로서는요. 네. 네.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모비스가 중심에 있고 글로비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계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불확실성의 해소를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웠는데 지분 매각을,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의 포석 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몇 번 바뀌었어요. 네. 가장 이전에 바뀐 건 2015년도에 바뀌었는데, 2015년 당시에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중에서 약 44%가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주식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상장사는 30% 규제를 먼저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29.99%의 주식을 맞췄죠. 2015년도 한번 매각이 있었고요. 네. 이번 매각은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이 규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가 30%였던 것이 20%로 내려앉았죠. 그래서 29.99%였던 것 중에서 정몽구 명예회장 주식은 다 매각을 했고요. 네. 정의선 회장의 주식을 19.99%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 매각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1차는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제 역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현대차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계속 시장에 관심이고요. 몇 차례 좀 관련된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대 모비스를 쪼개서 한쪽을 이제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2018년이에요? 4년 맞습니다. 전이군요. 근데 결국 주주들의 반대로 실패한 적이 있죠. 맞습니다. 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은 옛날에 에버랜드가 있었죠. 네. 에버랜드는 뭐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총알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게 있었다면, 현대차 그룹에는 글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글로비스는 지배구조상 현대차 그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계열사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총알을 만들긴 핵심 계열사로 키워왔다라는 게 이제 정평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키를 쥐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분할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는 걸 시도를 했었죠. 네. 그 당시에 핵심은 뭐였냐면은,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를 모듈 사업부와 AS 부품 사업으로 인적 분할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할에 엘리엇이 반기를 들었죠.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매출의 70%가 AS 부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1대1로 분할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건 거죠. 네.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서는 AS 부품의 알짜 기업을 글로비스와 합병해서 지렛대 삼아서 그림 보는 것 같이 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를 지배하고 기아차 이런 식으로 지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4년간 이야기 나왔던 것이 모비스 지분의 가치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지배구조 개편의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는 계속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엘리엇하고 외국계가 반대를 강하게 해서 브레이크가 좀 걸린 걸 거예요. 국내 소액주주들 목소리 했으면 그렇죠. 무시당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예. 그리고 그 계속 움직임이 있는데 2020 이제 어쨌든 이제 모비스가 중심이냐 글로비스가 중심이냐 최근엔 또 현대오토에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기존의 핵심은 사실 모비스이거든요. 모비스죠. 출자 구조의 상단에 있으니까. 네. 근데 모비스는 2020년에도 현대오토론을 인수하고 뭔가 좀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은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네, 모비스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나머지 계열사들은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현대 모비스의 움직임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현대 오토론이었는데 사실 현대 오토론은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요 현대 오토론은 실제로 잘 보시면 요거는 이미 이 반도체 현대 오토론의 핵심 회사는 동부 반도체였어요. 아, 예. 네, 동부 반도체 2014년도에 동부 반도체의 차량용 반도체를 현대 오토론이 먼저 그 배표 컴퍼니를 통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를 통해서 현대 모비스를 이 오토론을 통해서 설계 개발 검증 역할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도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설계하고 개발하고 검증 가능한데 우리가 삼성의 파운드리 사건 똑같은 거죠. 설계를 할 수 있지만 파운드리에 맡겨야 되잖아요. TSMC 같은데. 이걸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오토론의 인수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설계 개발 검증은 확보했지만 역시 부족한 것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다는 것이죠. 현대오토론의 인수합병은 이 설계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장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과 어떻게 해서 반도체 생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거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이렇게 뭐 순환 출자고를 끊거나 어디로 해서 이렇게 지배 구조를 확실하게 지금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기는 시장의 우려는 뭐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네. 사실은 그 10대 그룹 중에서 네. 지배 구조가 가장 취약한 곳이 현대차입니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핵심 계열사 현대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0.43%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경영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순환 출자는 우리가 ESG 그렇게 떠들지만 네. ESG 중에서 핵심인 가버넌스에서 지배 구조의 투명성에 가장 취약한 게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현대차는 다른 자동차 완성차와 다르게 현대 제철로 시작해서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연결되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수직 계열화와 순환 출자가 같이 묶여버리면 그 어디 하나라도 펑크 났을 때는 그룹 전체가 무너지기 거죠. 때문에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 구조의 리스크와 순환 출자와 수직 계열의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에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시장에 여러 시나리오와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죠? 네,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대표님 생각하시거나 시장에서 얘기되는 방향성 좀. 저는 두 가지를 예측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현대 모비스 아니냐. 네.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뭔가 움직일 것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에 실패했지만 역시 현대 모비스를 분할해서 글로비스 남은 주식을 수합을 통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도 남아 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은선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최근의 동향은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그리고 포스코의 물적 분할 같이 자본시장 내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주주들 카카오 사태도 사실은 카카오가 지금 여러 계열사를 상장하는 것 자체가 표면적인 물적 분할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주주들의 물적 분할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분할보다는 전공법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현재 엔지니어링의 상장을 통해서 캐시를 마련하고 이번에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나온 한 1조 원 가량의 캐시를 가지고 전공법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쨌든 정은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런 것도 이제 실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현대차 지배구조 어쨌든 모비스를 간과할 수 없는 핵심 기업으로 봤는데 모비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면서 기업 가치는 사실 주가는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네. 글로비스가 최근에 좀 부각됐고요. 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저는 글로비스와 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어떤 시나리오로 개편하건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현재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죠. 순환 출조를 깨더라도 현대모비스였고 왜냐하면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하면 현대차가 올해 완성차 생산량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10% 이상 높였습니다. 향후에 EV카가 시장 글로벌 신차 시장에서 15% 이상을 돌파하는 순간 중간 부품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강세를 이룰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업계 내에서 밸류체인상 티어 1 조직이거든요. 티어 2가 이제 부품사죠. 네.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일본의 덴소가 있고 보쉬가 있고요. 컨티넨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CES에서 소니가 자동차 업계에 갑자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전기차가 되는 순간 완성차의 진입장비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자, 여러 곳에 진입장비 낮아졌을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소니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죠. 이럴 때마다 사실은 각광받는 곳이 모비스와 같은 모듈 티어 2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모비스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글로비스는 왜 각광받느냐? 글로비스는 리스크 해지를 몇 개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감모라지 규제에서 리스크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정은선 회장 입장에서 글로비스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비스도 이번 기회에 같이 각광받고 있는 아마 주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진행 중이고요. 여러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당장 그러나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도 지배구조이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또 전기차로의 친환경차로의 시장의 변화 이런 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주는 주가 흐름이 작년 내에 부진했습니다. 연초 빼고는요. 네. 현대차 그룹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실적과 함께 또 주가를 보는 시각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4분기 실적을 보면요. 네. 4분기 매출이 29조인데 현대차가 원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2조 한 5천억을 봤었는데 네. 실제 까보니까 1조 7천밖에 안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생산이 안 됐어요. 이래 악재가 있었죠. 부품도 그렇고 강철값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노조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대차의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은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 마켓 점유율이 한 8%가 6.3%쯤 됐는데 현대차 완성차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성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플랫폼 자체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번 CES에서 현대차가 자동차를 한 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보셨겠지만 정은선 회장이 로봇을 데리고 나갔고요.
그 모빌리티라는 기술을 들고 나갔고 현대차의 포텐셜한 변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예측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보는 시점을 단순히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현대차의 밸류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차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주가 그 다른 외부 투자 사항들을 보면요. 모빌리티 기업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현대차 그룹을 좀 보시는 게 그러니까 아까 모비스는 증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는 게 맞고요.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는 게 중장기 장점에서는 훨씬 더 현대차의 밸류를 정확히 보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현대차 그룹의 최근 이슈하고요. 주가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